중추신경계 감염병은요, 잘 들리죠? 중추신경계 감염병은 일단 중추신경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원인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중추신경계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요추천제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그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해박 때 배웠잖아요. 중추신경계를 우리가 CNS, Central Nervous System 이렇게 얘기하고요.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바깥의 신경은 뭐 말초신경계 이렇게 되죠. 말초신경염은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중추신경계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보시면 일단 대뇌, 소뇌 있고 그 다음에 뇌량이라는 게 있고 여기 연수, 여기 소뇌, 대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머리에 들고 있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두부도 뇌만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놓으면 그대로 못 입고 짜부러질 걸. 그 뇌는 뇌대로 자기 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입기 힘드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두부 보관할 때 물에다 띄워 놓잖아요. 그 식으로 뇌도 물 위에 띄워 놓습니다. 그 물을 뇌척수액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게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상황이니까는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뼈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을 뇌 수막, 매닝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막이 여러 겹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연막, 뭐 지주막, 경막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막들을 갖고 있어요. 그 막들을 뇌수막. 그 바깥이 뼈고요. 그 다음에 골막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큰 뇌내, 소뇌 이런 것들이 막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 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뇌척수액,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CSF라고 불리는데 뇌척수액이 있어요. 여기 둥둥둥 떠 있거든요. 이 뇌척수액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흡수돼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뇌 중심부 여기 코로이드 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요 뇌량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뭐 덕텁실리우스라는 데를 거쳐가지고 뇌를 다 타고 돌다가 척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염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있잖아요. 세균이 타고 척수까지 쭉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지는 양보다 흡수되는 양보다 만들어지는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쭈그러들겠죠. 뇌가 눌러 앉아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들어진 양은 많은데 어디가 막혀가지고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막 부풀어 올라서 그렇게 돼요. 그걸 우리가 하이드로세팔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수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몽골리즘이라고 하는 그 병 걸린 애들 보면 이렇게 뇌가 막 부풀어 오르는 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적절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뇌에 감염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중추신경계 감염, 뇌나 척수에 염증이 생기면 중추신경계 감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의 실질, 뇌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뇌염, 엔세팔라이티스, 그 다음에 뇌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척수에도 염증이 생기면 뇌척수염, 엔세팔로마이엘라이티스, 그 다음에 수막에만 염증이 생기면 수막염, 그래서 메닝자이티스, 그 다음에 뇌 수막에도 염증이 생기고 뇌에도 염증이 생기면 메닝고 엔세팔라이티스, 뇌 수막
뇌염 이렇게 쓰고 척수에만 염증이 생기면 마이엘라이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을 불러서 써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수막염. 왜 수막염부터 배우냐면 제일 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걸렸었어요. 메잉스라고 하는데 걸리는 염증인데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부풀어 오르잖아. 그 뇌를 누르니까 뇌가 아파요. 여러분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열 좀 나고 구역질 나고 목 뻣뻣하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죠? 그게 원래 머리 아프고 목 뻣뻣하고 토할 것 같은 게 수막 자극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막염의 진단 근거가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많이 알아왔어요. 그런데 이 수막염은 원인 병원체에 따라 이제 목이 뻣뻣하고 그다음에 뭐 커니그 사인, 브로드신스키 사인 이런 게 있는데 커니그 사인은 뭐냐면 수막염 걸린 애 다리를 들어올리면 무릎이 안 펴지는 거. 브로드신스키 사인은 수막염 걸린 애 목을 이렇게 탁 꺾으면 위로 꺾어 올리면 다리가 같이 구부러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수막염이다 이런 걸 이제 추정을 하죠.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세균성 수막염이 있고 그다음에 결핵성 수막염이 있고 그다음에 무균성 수막염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뇌 척수액이 어디까지 간다고? 저 척수 밑에까지 가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검사치를 가지고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세균성 수막염이냐 결핵성 수막염이냐 무균성 수막염이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균성 수막염이라는 건 뭐냐면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주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무균성 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구나. 그러면 정상 빼고 세균성 수막염, 결핵성 수막염, 무균성 수막염 중에서 일반적으로 걸리면 제일 가볍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어느 게겠어요? 어느 수막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누가 한번 답해볼까? 찍어봐. 서지은? 한번 찍어봐요. 대답 못해? 또 누구? 유혜민. 뭘 것 같아? 무균성 수막염이요? 배웠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맞아요. 정답이고 참 잘했어요. 무균성 수막염은 수막에만 일단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되면 자연히 난 때문에 보통 나아요. 여러분들 아프다가 감기 걸렸을 때도 이 무균성 수막염이 같이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낫거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뇌로 가면 뇌염이라고 표현하지 수막염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 그런데 결핵성이나 세균성은 지금 당장은 수막에 염증이 있지만 이게 뇌 실질을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머리 아프고 목 뻣뻣하고 열나고 토할 것 같고 이래서 그다음에 브루진스키 사인이 뭐 커니그 사인이 이런 게 나와서 얘 수막염인데 하면 뭘 감별해야 되겠어요? 무균성인지 결핵성인지 세균성인지 감별을 해가지고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이 얘기의 거의 다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무균성 수막염이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질병의 경과는 가벼운데 열나고 뇌막 자극 증상이 있고요. 주된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별한 치료 안 해도 자연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수막염 또는 뇌막염 얘기고 바이러스가 뇌를 침범하면 바이러스 뇌염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예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셨겠지만 절적동물맥의 바이러스 뇌염으로
우리가 흔한 게 뭐 아보바이러스 또는 플라비바이러스 감염인데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B형 일본 뇌염 바이러스, 황열 바이러스, 댕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뇌에 위험점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제페니즈 엔세팔라이티스라는 병을 일으키는 이제 제페니즈 엔세팔라이티스 바이러스에서 병이 나는데 주로 극동 지역에서 유행되고 이게 일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발견된 거지. 우리 홍콩 독감 그러면 홍콩에서 생겨서 온 게 아니고요. 홍콩에서 발견된 거예요. 뭐 뉴질랜드 무슨 독감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생긴 게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워낙 빨리들 하니까 그 이름이 붙으면 그 동네 끌 가능성이 높지만 옛날은 한참 유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검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꼭 그 발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내염 그러면 일본 연구소에서 발견을 했지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 집 모기라고 하는 큐렉스라고 하는 모기가 매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돼지나 아니면 새에 있던 것들을 모기가 빨아가지고 모기가 사람 피를 빠는 동안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근 통계인데 2020년 10월 15일 통계니까 최근 통계예요. 보시면 주의보 발령일이 4월 달인데 2020년은 3월 26일이고 2021년 올해도 이미 주의보 발령됐어요. 주의해라. 이건 뭐냐면 모기가 큐렉스 모기가 발견되고 있다. 그다음에 경보 발령일은 주의해라. 큐렉스 모기가 농도 이상으로 발견되고 바이러스도 발견된다. 7월 달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환자 발생 수는 보시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다 뭐 하죠? 예방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황열 바이러스는 옐로우 피버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옐로우 피버 바이러스냐면 이 바이러스가 간으로 가서 황달을 일으키거든요. 열나면서 머리도 아프면서 황달, 몸이 노랗게 돼요. 눈도 노랗게 되고. 그래서 황열, 옐로우 피버라고 이름이 붙었고 이게 이제 모기가 옮기는 건데 아에데스라는 모기가 옮기는 거고요. 백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주로 언제 맞냐면 여러분이 아프리카나 남미 여행 갈 때 예방접종을 맞고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또는 슬픈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일단 걸리면 황달, 존디스라고 하는 이게 왜 담즙이 노랗잖아요. 우리 똥이 노란 이유가 담즙 때문인데 간에 염증이 생기면 그 담즙이 못 빠져나가고 피를 타고 돌면서 피부를 노랗게 하고 눈동자를 노랗게 하고 그걸 우리가 황달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똥은 어떻게 되겠어요? 똥은 오히려 하얘. 근데 지방이 이 담즙에 의해서 분해가 안 돼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런 황달이 생기고 근육통 생기고 뇌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황달 유행한 지역이 옛날 얘기입니다. 아프리카하고 남미입니다. 원래 원산지는 남미예요. 저 남미란다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왜 남미로 퍼졌냐? 노예 무역 때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보스턴 이런 데로 전파돼서 갔는데 우리 천연두 얘기할 때는 천연두 남미 사람들이 백인들이 갖고 있던 천연두에 걸려서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열은 백인들은 흑인들은 저항성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저항성이 없어서 백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해결됐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댕기 바이러스 이거는 동남아에 많은 건데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지만 동남아 여행 가면 많이 걸려옵니다. 이 댕기는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감염되고 두 번 감염되고 세 번 감염되면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 생기는 것 때문에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증상이 점점 더 나빠져.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 의료봉사나 이런 게 가서 있는 코이카 이런 걸 봉사가 있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 3년 태국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왔어요. 왜? 감염될 때마다 점점 증상이 나빠지거든요. 얼마나 아프냐면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프대. 그래서 break bone fever 굉장히 강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근육통, 관절통 동반하고 뇌에도 염증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 게 댕기 바이러스. 이게 왜냐하면 모기가 옮기거든요. 모기가 에데스 모기가 옮기는데 일본은 동경에서 이 모기가 발견됐어요. 겨울 나는 모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발견됐거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온난화가 되면 이 댕기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화될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 게 회백수염, 이게 소아마비거든요. 폴리오마이라이티스. 이게 소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구강 분변 경로,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들어오는 건데 뇌의 운동 피질이나 척수 전각.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골이 서늘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서늘한 느낌이 어떻게 와? 밑에서부터 위로 쭉 타고 올라오잖아. 느낌은 뒤쪽에서 올라와. 운동은 앞쪽에서 내려가. 그래서 척수 보면 후각, 뒤쪽에 있다고 후각, 앞에 있다고 전각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전각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망가뜨려요. 그러면 운동을 못하게 돼. 운동신경이 망가지거든. 그래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어디로 갑니까? 근육으로 가잖아요. 근육은 운동신호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면 근육이 위축돼요. 그래서 마비가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폴리오 바이러스는 들어오면 무증상부터 무기성 수막염으로 가볍게 지나가다가 소아마비가 되거나 전신마비로 사람을 죽게까지도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병을 일으킵니다.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생백신, 사백신이 다 있고 먹는 백신이 있어요. TOPV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트리발런트 오럴 폴리오 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회백수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세 종류야. 그걸 다 섞어 놓은 게 그래서 트리발란트, 트리가 세 종류를 발렌트 섞어 놓은 먹는 백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해서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발생 제로, 미국도 거의 발생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든 분들이 솔크라는 사람이 만든 백신, 불알사마 백신, 그다음에 사빈이 만든 백신, 뭐 이제 백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백신들이 있고 이거 덕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견병.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우나요? 우리나라 뭐 개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나쁜 개예요, 우리 집 개는. 푸들인데 태어날 때 어떻게 하면 주인인 제가 화를 낼 수 있는지를 습득하고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하고 그 다음에 뭐 약을 마칩니다. 광견병을 우리가 영어로 라비에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공수병이란 말을 써요. 하이드로포비아 이렇게 되는데 하이드로는 물, 포비아는 무서워한다. 이렇게 해서 공수병은 물을 무서워하는 병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건 라비에스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 감염을 일으키면 되는데 이거 인수공통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개만 걸리는 게 아니라 박쥐 걸립니다. 고양이, 여우, 스컹크, 다람쥐, 늑대, 특히 박쥐똥, 박쥐침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발견됩니다. 동굴 가가지고 입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동물의 타액, 침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면 우리도 걸리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신경 배웠죠?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에서 쭉 길게 나온 그 신경소묘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축삭돌기 들어봤나요? 엑손. 이게 우리 신경은 어디 있습니까? 등골이나 뇌에 있는데 그죠? 신경세포는 돌기가 쭉 나와가지고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물린 부위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그 바이러스가 그 축삭돌기를 거꾸로 딱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광견병은 어떤 게 있냐면 머리에서 먼데 물리면 광견병도 늦게 생깁니다.
머리에서 가까운 데 물리면 광견병도 빨리 발병해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공수병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린 저 동물들이 물은 먹고 싶은데 입을 벌릴 때 입 벌릴 때 엄청 아파가지고 물 먹으려고 침 삼킬 때 또 입 벌릴 때 침 삼킬 때 아파서 침 삼키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물을 받잖아. 먹고 싶어 이러면서 침을 꿀떡 삼키면 그때 엄청 아파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아파서 놀라는 거야. 물 주면 살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가다가 개한테 물리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그 개를 잡아야 돼. 그리고 보건소에 전화 걸어봐야 돼요. 이 동네에 광견병 유행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기본 순서입니다. 그리고 개 주인 봐서 개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고 만약에 개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 맞았는지 받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고 주변에 광견병이 유행하고 있으면 보건소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애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았고 주변에 유행하지 않으면 개를 한번 때리고 꿀밤을 주고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 면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죠? 광견병 바이러스가 신경을 통해 들어가기 전에 수동 면역을 해야 돼요. 항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보고 수동 면역을 하고 동시에 위험하면 능동 면역도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중추신경계의 다른 이제 세균 감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막염 일으키는 균 중에 헤모필루스균, 수막염균, 폐렴사슬알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또 성인한테서 병을 일으키는데 다 치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균성 수막염의 흔한 원인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어린이에서 흔하고 네이시리아 메닌자이티스는 청소년기에 흔하고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는 이게 폐렴사슬알균인데 어른에서 중추신경계 세균감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균들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 보시면 이 세 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네이시리아 메닌자이티스,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가 가장 흔하게 수막염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기는. 그 중에서 이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균은 그라모성 막대균인데 이게 이제 정상 세균총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에서 세균성 내막염의 흔한 원인균이거든요. 이 그라모성 막대균이거든. 그 중에서도 타입 B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타입 B 이걸 약으로 HIB라고 쓰고 히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아에서 화농성 수막염, 균열증, 기관지염, 중이염, 후두개염, 심내막염 일으키거든요. 딱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데 그람 음성균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화장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릴 때는 잘 걸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이 생겨 있어요. 히브 백신이라는 예방접종이 생겼거든요. 이게 HIV가 타입 B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은 애 낳으면 맞추세요. 저도 맞췄습니다. 애한테. 그 다음에 파라인플루엔자균은 헤모필러스 파라인플루엔자가 일으키는 균인데 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네이시리아 메닌자이티스 요거는 쌍알균인데 이것도 사람의 코, 목에 있는 그람 음성 쌍알균인데 비말 감염으로 상기도 감염 거쳐서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뇌로 가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유행성으로 뇌축소막염도 일으키고 균열증, 심내막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가끔 또 워터하우스 스프라이드리센 증후군이라고 이게 이제 걸리면 면역학적 원인 같은데 부신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급성
부신 부전 일으키고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죠. 부신이라는 데가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아드레날린 들어봤어요? 그거 만드는 균이고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소변 대사하는 것을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거든요. 그게 망가져서 몸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진균감염은 크립토코쿠스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립토코쿠스 네오프로만스라는 곰팡이가 병을 일으킵니다. 이게 비둘기 똥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와서 인체 내로 감염되는데 피부로 들어오면 피부 개양을 일으키고 호흡기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현재 약한 사람한테서 기회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는 이렇게 생겼고요, 포자가.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중에서는 자유생활 아메바가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배웠죠? 이거 이제 캐나다 호수에서 꽤 많이 문제가 됐죠. 수영하는 물속에 있는 자유생활 아메바가 코로 들어와서 뇌로 가가지고 병을 일으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병들이 있는데 중추신경계 증상은 일단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략 이런 것들 말씀드려야 되는데 호흡기에서 배웠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 요추천자와 뇌척수액 검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뇌척수액에 둥둥둥둥 떠 있고 그게 뇌와 척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번, 4번 허리뼈 사이에 주사바늘 긴 걸 찔러 넣으면 척수는 안 다치고 뇌척수액만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허리 구부리로 한 다음에 허리를 구부리면 극돌기 사이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주사바늘을 넣을 때 극돌기 밑으로, 여기 극돌기잖아요. 이렇게 등 만져보면 만져지는데 그 밑면으로 주사바늘을 꾹 찔러 넣으면 뭐가 있냐면 내수막이 있어서 질겨요. 그게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좀 더 이렇게 밀면 쑥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바늘로 이렇게 뽑아내면 되거든요. 뇌척수액을 한 10cc, 20cc 뽑아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양 검사도 하고 하면서 진단하게 되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상처 소독을 잘 해야 되는 게 병원에 몇몇이 이쪽으로 다시 균이 들어가 가지고 오염돼서 애초 이 뇌척수액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상처 부위로 균이 들어가 가지고 뇌수막염 생겼던 케이스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처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파견 나갔던 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애들이 몇 명 죽기도 했었어요. 꽤 옛날 얘기지만 가습기랑 상관이 있었어요. 옛날엔 가습기를 다 틀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가습기에 있는 균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가습기를 안 주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사항이 머리 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뇌척수액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들면 뇌가 이렇게 둥둥 떠 있던 부위가 이렇게 서로 맞닿은 데가 이렇게 당겨지게 돼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추천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알게 되고 진단을 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예.